안녕하세요. 2023학년도 중등특수교육 파이널 팁 특강을 맡은 권시원입니다. 이 특강은 합격자가 알려주는 특강으로 이제 저도 수험 생활을 하면서 이 시기가 가장 힘들고 공부가 잘 안 되던 시기여서 선생님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지금 정말 며칠이 남지 않아서 많이 불안하시기도 하고 공부도 잘 안 되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다르게 생각하면 정말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가 며칠 동안만 조금만 더 고생을 해서 마무리를 잘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저의 특강을 어떻게 준비할까 좀 고민을 해봤었는데 선생님들과 올해의 유특, 초특, 기출문제 기반의 개념들을 좀 정리하는 것이 선생님들께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수교육 이론 부분을 준비를 했고요.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공부를 하시다가 너무 피곤해서 아니면 이제 그만 책을 보고 싶은데 그냥 막상 쉬려고 하니까 조금 불안하다 이런 마음이 드실 때 저의 특강을 키시고 이제 들으시면서 이러한 개념들이 있었지 하고 개념을 정리해 보시고 말로 저랑 같이 인출을 해 보시면서 이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행동지원, 진단평가, 통합교육, 특수교육, 공학,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이렇게 순서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럼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행동지원부터 볼 텐데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거냐면 일단 행동지원, 영역과 관련된 구조화를 보면서 이런 개념들이 있었지 하고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기출문제로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와 관련된 개념들만 좀 골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행동지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동지원 구조화 보시면 학교 차원 긍정적 행동지원, 긍정적 행동지원, 단일 대상 연구 설계, 그리고 바람직한 행동의 증가, 새로운 행동의 습득,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의 감소, 인지적 행동주의 중재 이런 큰 개념들이 있었고요. 그 밑에 다양한 하위 개념들이 있었습니다. 1번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부터 보시면 이제 이론적 배경, 핵심 요소, 연속적 행동지원 체계가 있었고요. 긍정적 행동지원은 이번에 유특에서 시험 문제로 나왔었는데 긍정적 행동 지원의 실제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 행동 지원을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그 단계들의 각각 방법들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단일 대상 연구 설계 같은 경우에는 유특에서 긍정적 행동 지원과 연계되어서 ABAB 설계가 나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바람직한 행동 증가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강화, 토큰 제도, 행동 계약이 각각 시험 문제로 나왔었고요. 새로운 행동의 습득 같은 경우에는 촉진과 행동 형성이 문제로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행동을 감소시키는 전략으로는 속어를 쓰는 문제가 나왔었고요. 자기교수 훈련 방법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유특과 초특에서 나온 문제들을 기반으로 중특에서도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문제를 같이 보고 개념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긍정적 행동지원 PBS를 먼저 볼 건데요. 이제 개념을 보기 전에 문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특에서 나왔던 문제이고요. 저희는 질문까지 다 읽어보진 않고 문제에서 무엇을 묻고 있는지 그리고 문제를 풀려면 어떤 걸 알아야 되는지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문항 보시면 가설 설정에 구성 요소를 포함하여 가설을 쓰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구성 요소를 알고 있어야겠죠? 그럼 구성 요소 4가지 한번 같이 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선행사건, 행동, 추측되는 행동의 기능, 이렇게 4가지가 있겠죠. 선생님들 제가 인출해 보겠습니다 할 때 같이 인출하고 계신 거죠? 같이 인출하면서 선생님들 학습하신 거 한 번 더 정리하는 시간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 4가지 구성 요소를 사용해서 가설을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3번 문항 보시면 서우에게 지도할 교체 기술의 예를 한 가지 쓰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교체 기술은 어떤 것이었죠? 그렇죠. 문제 행동과 기능은 같지만 바람직한 행동을 교체 기술이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가 교체 기술의 예를 쓰시오 라고 했을 때 선생님들이 고려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반응 효율성이라는 건데요. 반응 효율성은 아동이 너무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이 행동을 할 수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이 행동을 했을 때 결과를 즉각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그 결과가 일관성 있게 제공되는지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반응 효율성을 고려하셔서 선생님들이 교체 기술의 다양한 예가 생각났을 때 이 예시를 아동이 할 수 있는가, 아동의 특성을 지문에서 찾아서 아동의 수준과 특성을 보시고 선생님들이 생각하신 예시가 이 아이가 진짜로 할 수 있는지를 한 번 더 체크하시고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긍정적 행동 지원 개념을 알아볼 텐데요. 일단 긍정적 행동 지원의 단계, 5가지 단계 한번 다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문제 행동을 식별하고 정의하는 거였고요. 두 번째 단계는 그렇죠. 기능평가였죠. 3단계는 가설 수립이었고요. 4단계는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거였고 5단계는 평가 및 수정을 하는 단계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각각의 단계에 어떤 행동들을, 우리가 어떤 활동들을 해야 되는지 한번 보실 텐데요. 제일 첫 번째 단계인 문제 행동의 식별과 중재 필요성 결정을 위해서는 일단 문제 행동의 심각성이나 관심의 정도를 고려해야 되고요. 우선순위. 3가지 우선순위를 우리가 외웠었는데 그 3가지 우선순위에 맞게 문제 행동을 결정했어야 합니다. 그러면 1순위는 무엇이었죠? 그렇죠. 파괴 행동이었죠.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이야기했었고요. 2순위는 무엇이었죠? 방해 행동이었습니다. 이제 즉각적으로 해롭게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매일의 활동과 경험을 방해하는 행동들을 방해 행동이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외현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말을 하지 않거나 울기, 사회적 위축, 상호작용 거부 등도 포함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3순위는 어떤 행동이죠? 그렇죠. 경미한 방해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이에서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행동에서는 벗어났지만 학습과 매일의 활동 참여를 실제로 방해하는 것은 아닌 행동들. 그러니까 이것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은 들지만 이것이 활동의 참여를 방해하지는 않을 수 있다. 조금 경미한 행동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우선순위에 맞춰서 문제 행동을 결정하셨다면 이것을 정의하셔야 되는데 이때 정의는 조작적 정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조작적 정의라는 것은 행동을 관찰 가능하고 측정이 가능한 용어로 정의를 하는 것이고요. 왜 조작적 정의를 해야 하냐 하면 행동에 대한 직관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어 행동을 직접 관찰하고 측정하기 쉽게 해주고요. 그리고 행동에 대한 교사나 주변 사람들의 주관적인 편견을 최소화해주고 관찰된 행동과 그 상황에만 관심의 초점을 모이게 하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 행동을 조작적 정의를
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그 행동에 대해서 공통된 의견을 가지게 되고 관찰도 동일한 행동을 할 수 있고 의사소통에서도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조작적 정의를 꼭 해야 한다라고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우리가 그래서 문제 행동을 고르고 조작적 정의까지 했다면 그와 관련해서 이제 기능 평가를 해야겠죠. 문제 행동의 기능을 알아보는 평가를 하는데 평가에는 간접 평가와 직접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접 평가를 먼저 보시면 간접 평가에서는 개괄적 정보와 구체적 정보 모두 파악할 수 있었고요.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면담이었습니다. 그래서 면담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거고요. 면담 말고도 표준화된 평가 척도나 체크리스트, 그리고 행동에 대한 기록물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담은 우리가 학생 본인이나 학생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질문을 하는 것을 면담이라고 했고, 면담의 유형으로는 비구조화, 반구조화, 구조화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비구조화 면담은 무엇이었죠? 질문지가 있었나요? 그쵸. 질문지 없이 면담자가 많은 재량을 가지고 융통성 있게 질문을 해나가는 방법을 비구조화 면담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비구조화 면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반구조화된 면담, 구조화된 면담을 하기 전에 이제 전반적인 문제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특정 영역을 심층적으로 선생님이 다루고 싶거나 아니면 아동의 문제가 좀 심각한 상태, 그러니까 즉각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할 만큼 심각한 상태일 때 많이 사용되는 면담이었고요. 그 다음 반구조화 면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질문 목록이 있긴 하지만 선생님들이 추가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질문 순서를 바꾸면서 질문을 할 수 있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심리적 관심사나 아니면 신체적 문제, 그러니까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를 얻고자 할 때 유용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한된 시간에 수집할 수 있어서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족이 표현하고자 하는 문제나 가족의 필요, 우선순위 등을 간과할 우려가 있었죠. 그거 단점, 제한점까지 함께 체크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구조화된 면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질문 목록이 있었고 그 순서에 따라서 정확하게 질문을 해나가는 것을 이야기했고요. 진단을 내리거나 연구를 할 때 특히 유용한 면담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미 개발되어 있는 표준화된 검사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간접 평가 말고 직접 평가로도 우리가 기능 평가를 할 수 있었는데요. 직접 평가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학생의 행동을 직접 관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찰 생각하시면 되고요. 관찰 유형으로는 이제 우리가 기록하는 유형을 이야기했었는데 산포도, 일화기록, ABC 관찰 건목표, 그리고 행동의 기능평가 관찰지까지 기억이 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각을 보면서 선생님 머릿속에는 이 기록지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같이 떠오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서 나 기록지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하시면 체크해 두셨다가 기록지를 한 번 더 보시고 산포도 기록지는 이런 식으로 생겼었지, ABC 관찰은 이렇게 했었지 하고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산포도, 산점도, 행동 분포 관찰이라고 하는 거 먼저 보시면 이것은 시간과 상황에 관련된 행동의 패턴을 보여주고요. 어떤 정보를 제공하냐면 우리가 더 많은 직접적인 사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간과 장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포도를 통해서 언제 행동이 많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그걸 바탕으로 선생님이 그 시간이나 그 장소에서 더
직접적인 평가, 관찰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삼포도였고요. 1화 기록 같은 경우에는 학생의 행동을 최대한 완전하게 서술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거였고요. 이야기식으로 기록하는 거였는데 여기서 선생님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관적인 느낌, 해석은 별도로 기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1화 기록을 하실 때 1화 기록 내용 자체에는 선생님들의 주관적인 느낌이나 해석은 들어가지 마시고 객관적인 상황들을 나열하시고, 만약에 느낌이나 해석을 쓰고 싶으시다면 칸을 다르게 해서 이것은 선생님의 느낌이라는 것을 표현하면서 작성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ABC 관찰은 선생님들 다 너무 많이 반복해서 아실 것 같은데 우리 ABC 한 번씩 무엇이었는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는 무엇이었죠? 그렇죠. A는 선행사건, B는 행동, C는 후속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ABC 관찰은 선행사건, 후속 결과, 행동을 기록하는 거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ABC 관찰 건목표는 이제 ABC 관찰 기록지를 발전시킨 거고, 우리가 면담을 통해서 이미 확인한 내용들을 건목표에 미리 기록해 놓고 체크하는 것이 ABC 관찰 건목표였습니다. 자, 행동의 기능평가 관찰지 같은 경우에는 ABC 관찰 건목표를 발전시킨 형태이고요. 이제 행동이 발생한 시간, 발생한 행동, 선행사건이나 문제행동을 예견해주는 요인들, 문제행동 후에 아동이 실제로 얻은 결과, 추정되는 문제행동의 기능 등을 기록하는 것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기능평가와 관련해서 기능 분석이라는 것도 있었는데요. 기능 분석은 우리가 가설을 먼저 세우고 가설을 수립하고 나서 기능 분석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기능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가설에 반영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가설을 작성할 때 문제행동의 기능을 추측해서 작성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행동 기능은 우리가 추측한 거기 때문에 학증을 한 번 더 받아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후에 하느냐 아니면 가설을 수립하기 전에 하느냐에 따라서 기능 분석의 순서가 조금 변경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능 분석은 행동과 관련된 환경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조작하여 그 행동을 통제하는 선행 조건의 역할이나 그 행동을 유지하게 하는 결과를 검증하는 방법이고요. 기능 분석을 하는 이유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가설을 증명, 정교화하기 위한 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능 분석의 단점만 보고 넘어가자면 단점에서는 일단 기능 분석이 우리가 정확하게 문제행동의 기능을 알 수 있어서 좋은데 이것을 모든 문제행동에 사용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제 빈번하게 나타나는 행동에는 사용이 가능하나 이제 행동의 원인에 대한 타당한 결론을 찾기 위해서 많은 자료와 시간을 요하는 문제행동에는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심한 자해 행동이나 자살과 같이 위험한 행동에는 적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기능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행동의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문제행동이 일어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환경을 조작할 수도 있죠. 그래서 문제행동이 좀 더 심각해질 우려가 생기고요. 그리고 기능 분석을 하다 보면 위험한 행동은 시급하게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할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체계적인 여러 단계의 실행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 경비, 인력들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능 분석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문제행동을 식별하고 정의하고 그 다음에 기능 평가
했고, 그러면 이제 가설 수립을 하게 되겠죠. 가설 수립을 할 때 우리가 조건 4가지 구성 요소 이야기했었는데 한 번 더 보자면 아동의 이름, 선행 사건, 문제 행동, 추정되는 문제 행동의 기능 이렇게 4가지를 썼어야 했고요. 그래서 추정되는 문제 행동의 기능,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행동의 기능을 추정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증하는 과정을 필요로 한다. 것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설까지 세우면 행동 지원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해야 되는데요. 이 문제 행동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4가지가 있었는데요. 선행 사건, 배경 사건 중재, 대체 행동 교수, 문제 행동에 대한 반응, 장기적 지원 이렇게 4가지를 둘 수 있었고요. 선행, 배경사건, 중재 같은 경우에는 문제행동의 기능에 따라서 중재 방법이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문제행동 기능에 따른 중재 방법, 그 중재 예시는 선생님들이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예를 드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예시도 같이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체행동 교수 부분을 보시면 우리가 대체행동으로 가르칠 수 있는 기술들은 교체기술, 대처 및 인내기술, 일반적인 적응기술 이렇게 3가지가 있었는데요. 교체기술은 이번에 유특에서 나왔었죠. 문제행동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바람직한 기술을 의미했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교체 기술을 선택할 때는 꼭 반응 효율성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적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얘기 드렸었죠. 아동의 특성과 수준을 파악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처 및 인내 기술 같은 경우에는 힘들고 재미없는 상황에서 문제 행동을 하지 않고 인내하며 대처할 수 있는 기술을 이야기하고요. 분노 조절 훈련, 긴장 완화 훈련, 사회적 문제 해결 훈련, 자기 관리 기법 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적응 기술은 문제 행동을 예방하고 학생이 자신의 선호도와 흥미를 추구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의사소통적, 학업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후속 결과 조치는 이제 문제 행동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효과적이고 교육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전략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문제 행동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성과는 감소시키고 행동에 대한 피드백이나 논리적인 결과를 가르치며 그리고 또 위기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것 등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응 전략의 종류와 그리고 주의사항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우리는 위기관리 계획은 한번 같이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기관리 계획 보시면 대상 학생의 문제 행동으로 인한 위기 및 응급 상황에 대비한 절차를 수립하는 것이고, 이제 문제 행동이 학생이랑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해가 되는 위험한 상황에서 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기관리 계획 절차 보시면 처음에는 위기를 예상할 수 있는 신호, 그러니까 전조 증상을 파악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학생 및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 대상 학생의 행동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절차 및 방법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상 학생이 안정을 회복할 수 있을 때까지 머무를 수 있는 장소도 확보를 하셔야 되고요. 도움을 줄 수 있는 실행 지원 인력도 확보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문제 행동의 전조 증상을 확인한 것처럼 위기 상황이 끝났음을 확신할 수 있는 사인, 신호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빠른 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의 정도도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들을 모두 문서화하는 것도 고려되어야겠지요. 그래서 위기관리 계획을 세울 때는 무엇보다도 이제 위기관리 실행으로 인해서 유발될 수 있는 교실 내 방해 정도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장기적인 지원은 한번 선생님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까지 했다면 계획을 실행, 평가, 수정하는데요. 그 평가할 때 기준을 보고 지나가자면 문제 행동이 만족할 만한 정도로 변화했는가, 그리고 대체 행동을 사용하도록 교수하였는가, 사회적 및 학업 성과에 좀 더 폭넓은 영향을 미쳤는가, 이렇게 세 가지를 평가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단일 대상 연구 설계인데요. 문제부터 보시면 유특에서 나왔던 문제이고, 아까 우리가 행동지원 볼 때 같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만 따로 빼왔는데요. 우리가 이 그래프를 보고 선생님이 그래프만 보시고 바로 어떤 그래프인지 어떤 설계인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렇죠. 보시면 선생님 조건 1, 조건 2, 조건 1, 조건 2 이렇게 AB로 반복되고 있죠. 그리고 조건 1들끼리는 자료점들이 같은 수준, 같은 경향을 보이고요. 조건 2에서도 자료점들이 같은 수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ABAB 설계구나 라고 그래프를 보시고 바로 파악을 하실 수 있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각 설계에 대해서도 알아볼 텐데요. 저희가 AB 설계와 ABA 설계는 선생님 각각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ABAB 설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그래프 형식으로 나오는데요. 그래서 기초선, 중재, 기초선, 중재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능적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 중재를 제공했다가 기초선으로 넘어가는 반전이라는 것을 하게 되죠. 근데 이 반전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했었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일단 반전을 할 수 없는 행동에는 이 설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중재가 잘 되고 있는데 연구를 위해서 갑자기 중재를 빼내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윤리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한계점이 있었죠. 그래서 ABAB 설계 보실 때는 이제 반전의 제한점도 같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전하지 않고 기능적 관계를 입증하는 방법이 중다기초선 설계였습니다. 그래서 중다기초선 설계는 행동 간, 상황 간, 대상 간 중다기초선 설계가 있었고요. 기능적 관계를 그럼 어떻게 입증하냐 하고 보았을 때 종속 변인이 3개 이상이고 종속 변인들이 기능적으로 독립적이고 기능적으로 유사하면 우리가 기능적 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종속 변인이 기능적으로 독립적이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중재가 적용되기 전에는 종속 변인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함. 이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내가 중재를 제공하기 전에는 이 행동이 변화하지 않아야 된다. 다른 행동에 중재를 제공한다고 해서 중재를 받지 않는 행동이 같이 변화를 하면 그것은 기능적으로 독립적이지 않은 거겠죠. 그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되고, 기능적으로 유사하다는 것은 동일한 중재에 반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중재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는 변화가 없어야 되고 똑같은 중재를 제공했을 때는 동일한 중재에 비슷한 동일한 반응을 보여야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다기초선을 할 때는 하나의 독립 변인을 순차적으로 적용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제공을 했었는데 이렇게 순차적으로 중재를 제공할 때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기초선이 안정적이어야 했었죠. 3개 정도를 보시면서
정확으로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가, 안정적인 수준인가를 보셔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중재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전에 그래프에서 종속 변인이 중재를 제공했을 때 특정 수준, 특정 기준까지 도달하였는가, 내가 미리 설정한 기준에 도달하였는가까지 확인을 하시고 도달하였을 때 중재를 제공할 수 있었지요. 이 중재를 제공하는 시기에 대해서도 한 번 더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단점도 알아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기초선 기간이 너무 길어진다는 단점이 있어서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왔던 게 중다간헐 기초선 설계였죠. 그래서 중다간헐 기초선 설계도 어떤 그래프 모양이었는지 한 번 더 확인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중거 변경 설계도 있었는데 이것은 기준이 점차 변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장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상자의 행동 레파토리 안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학생이 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을 단계적으로 증가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행동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점진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기준이 높아서 아동이 좌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고요. 기능적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 중재를 반전할 필요가 이 친구도 없었죠. 그리고 중다기초선 설계와는 달리 목표 행동을 하나만 선정해도 된다는 것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게 점진적 접근, 점진적으로 행동이 변하는 거였어서 빠르게 수정될 필요가 있는 행동에는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행동을 발달시키는 것도 적절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미리 기준을 정해놓기 때문에 정해진 기준만큼의 변화만 일어나야 한다는 점이 실제로 행동을 교수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상황에 따라서 처음 설정한 기준을 조금 변동할 수도 있었지요. 자, 그리고 마지막 단점으로는 기준이 주관적으로 설정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대 중재 설계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ABC 설계와 비교해서 어떻게 그래프가 다르게 그려지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대 중재 설계와 ABC 설계는 저는 따로 이야기는 하지 않을 거지만 선생님들이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정리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할 건데요. 되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었지만 저랑은 강화랑 그리고 토큰 제도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강화 문제는 유특에서 나왔고요. 보시면 강화에 대해서 니은에서부터 미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에서 잘못된 내용을 찾아서 고쳐 쓰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묻는 거는 정적 강화랑 그리고 박탈의 원리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리을과 미음은 박탈의 원리와 관련된 이야기였고 니은과 디귿은 정적 강화, 부적 강화였습니다. 그럼 정적 강화와 부적 강화가 무엇이었는지 먼저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 정적 강화라는 것은 표적 행동의 수반에서 특정 후속 자극을 주는 걸까요? 빼는 걸까요? 그쵸? 주는 거, 제공해서 그 행동의 발생 확률이 증가하게 하는 방법을 정적 강화라고 했고요. 그럼 부적 강화는 표적 행동의 수반에서 특정 후속 자극을 제거 또는 해수, 가져감으로써 그 행동의 발생 확률을 증가시키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정적 강화, 부적 강화 모두 행동을 증가시키는 방법이었고 정적 강화 같은 경우에는 후속 자극을 주는 것, 부적 강화는 후속 자극을 제거 아니면 가져오는 것, 그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강화의 원리로는 수반성, 즉각성, 크기, 박탈의 원리가 있었는데요. 수반성은 우리가 정한 표적 행동에 수반하여서 강화를 제공해야 한다는 거였고 즉각성의 원리는
표적 행동이 발생하자마자 가능한 한 빨리 제공해야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크기의 원리는 강아의 양, 크기는 행동에 상한다고 느낄 정도의 크기로 제공을 해야 된다고 했고요. 박탈의 원리 같은 경우에는 강화 자극에 대한 박탈의 정도가 큰 상태일수록 효과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강화를 많이 가지고 있을 때보다 적게 박탈 상태일 때 강화를 제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다. 그래서 포만 상태가 아니라 박탈 상태여야 한다가 리을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강화물 선정 기준과 강화 사용 지침을 보고 그 밑에 내용들은 선생님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선정 기준 보시면 강화물은 실제로 이 아이의 목표 행동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활동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강화물을 제공할 때는 우리가 쉽게, 교수 상황에서 쉽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요. 강화물은 가족, 교사를 포함한 모든 관련인들이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강화물은 자연적인 환경에서도 제공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강화물 선정 기준이 있었고요. 사용 지침 보시면 강화물 제공 기준은 적절하게 설정을 해야 되고요. 특정 강화물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게 되면 그 강화물은 강화의 효력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사용하면 아이가 포만 상태가 될 수도 있고 이제 그 강화에 대해서 흥미가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강화의 효력을 잃게 되고요. 그리고 강화는 단독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다른 교수 전략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고요. 학습의 초기 단계에서는 행동이 발생할 때마다 강화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음식물이나 놀잇감 같은 외적 자극을 강화물로 사용할 때는 사회적 강화도 같이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우리가 강화를 사용할 때 점차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강화로 전환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위적인 강화를 처음에는 주더라도 점차 이 아이가 자연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강화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전환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강화 자극의 유형에는 1차적, 2차적 강화제가 있었고요. 강화 자극 선택 방법들도 3가지가 있었는데 단일 항목 제시법, 선택된 혹은 강요된 선택 제시법, 복합 자극 제시법이 있었는데 이 3가지 지금 선생님 생각하시면서 각각 어떻게 하는 거였는지 떠오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화 계획, 강화 스케줄에서는 우리가 계속 강화, 간헐 강화가 있었는데요. 간헐 강화의 하위 유형들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각각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계속 강화와 간헐 강화가 언제 사용되면 좋은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강화는 언제 사용되는 것이 좋았지요? 그렇죠. 학습의 초기에 좋았지요. 그래서 새로운 행동을 가르칠 때 효과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간헐 강화 같은 경우에는 언제 효과적이지요? 그죠? 행동을 유지할 때 효과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강화는 점차적으로 소진, 그리고 자연적인 강화로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강화 계획을 할 때 결국 마지막에는 간헐 강화를 통해서 점점 강화의 양과 시간을 줄이는 것을 해야 한다까지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우리가 행동을 증가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로 토큰 제도가 있었는데요. 유특에서는 이번에 토큰 강화 체계의 구성 요소를 찾아서 쓰는 것을 했습니다. 토큰 강화 체계의 구성 요소 3가지 한번 같이 얘기해 볼게요. 목표 행동, 토큰, 교환 강화제 이렇게 3가지가 있었지요. 그러면 저랑 한번 문장을 보면서 어디가 목표 행동이고 어디가 토큰이고 교환 강화제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되는데요.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지수가 그림책을 읽을 때마다 공룡 스티커를 주어 5개를 모으면 공룡 딱지로 바꿔주기. 여기서 목표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쵸, 지수가 그림책을 읽는 것이 목표 행동이겠죠. 그리고 토큰은 어디에 있을까요? 공룡 스티커가 토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토큰으로 바꿀 수 있는 교환 강화제는 공룡 딱지이겠죠. 이렇게 3가지 구성 요소를 다 찾아보았고요. 이쪽에서는 공룡 딱지가 무엇인지 물어봐서 교환 강화제라고 쓰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성 요소에 대해서만 조금 더 보고 넘어갈 텐데요. 목표 행동, 토큰, 교환, 강화제가 각각 있었고, 목표 행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관찰과 측정이 가능한 용어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초반에는 좀 적은 수의 목표 행동을 선정하되, 그리고 학생이 성공하기 쉬운 행동을 포함하는 것이 좋고요. 학생이 수행할 수 있는 행동이어야 하겠습니다. 토큰 같은 경우에는 토큰의 가치는 교환에만 있어야 되고요. 쉽게 구할 수 없어야 되고 위조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휴대가 가능해야 하고 다시 사용할 수 있으며 다루기 쉬운 것으로 토큰을 만들어야 하고요. 교환 강화제 같은 경우에는 토큰과 교환할 수 있는 강화제이고 우리가 다양하게 선정을 해서 아이들이 이제 학생의 목표 행동을 동기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교환의 비율을 선정할 때는 너무 쉽지도 너무 어렵지도 않도록 해야 되고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토큰과 강화물을 제공하는 날에 토큰이 하나도 없어서 교환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강화물을 바꾸기로, 교환 강화제로 바꾸기로 했는데 내가 토큰이 없어서 바꿀 수 없게 되면 아이가 사기가 떨어지고 더 이상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토큰 강화제를 하실 때 토큰과 강화물을 교환하는 날에는 이제 아이들이 토큰이 그래도 적어도 몇 개는 있을 수 있도록 계속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행동 계약도 한 번 더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동 계약 역시 행동을 증가시키는 방법이었는데요. 보시면 초특에서 나온 문제입니다. 자, 행동 계약서를 만들고 규칙을 실천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제공해야 되지요? 그쵸, 강화를 제공해야 되지요. 그래서 리을에 들어갈 만한 강화였고요. 이것을 쓰기 위해서 선생님들은 구성 요소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행동 계약서를 작성할 때 구성 요소는 표적 행동의 조건과 준거, 그리고 강화 내용과 방법, 계약 기간, 그리고 서명이 있어야 되고요. 행동 계약서는 중요한 부분은 학생과 교사가 동의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사 마음대로 작성을 하시면 안 되고 학생과 동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점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새로운 행동의 습득 부분을 보실 텐데요. 새로운 행동의 습득을 위해서 다양한 전략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 저희가 볼 것은 촉진과 행동 형성 부분입니다. 자, 촉진 보시면 유특에서 나왔고요. 초특에서도 나왔는데 유특, 초특 모두 이번에 가외자극 촉구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특은 지문에서 가외자극 촉구가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찾는 거였고 초특은 가외자극 촉구의 예시를 쓰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가해자극 촉구가 무엇이었죠? 변별 자극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다른 자극을
추가하는 것을 가해 자극 촉구라고 했었지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문을 보시고 먼저 변별 자극을 찾으신 후에 이 변별 자극에 추가된 것이 있는지 아니면 변별 자극과 관련된 단서가 또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가해 자극 촉구를 찾기가 쉬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묻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유특에서는 신체적 촉구의 용암 방법도 나왔었는데 저희가 거의 외우고 있는 건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게 나왔습니다. 뭐였죠? 점진적 안내, 그리고 다른 말로는 점진적 안내 아니면 단계적 지도 이렇게 쓰실 수 있고요. 그래서 점진적 안내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도 한번 지금 다시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와 관련된 촉구를 좀 보시자면 반응 촉진과 자극 촉진이 있었습니다. 반응 촉진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이야기해서는 교사가 수행하는 행동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반응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학생이 반응하기 전에 교사가 취하는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촉진 같은 경우에는 다 학생의 반응 전에 교사가 하는 행동 아니면 학생의 반응 전에 자극에 추가하는 촉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응 촉진에는 시각적, 언어적, 몸짓, 모델링, 신체적 촉진이 있었고요. 자극 촉진에는 자극 내 촉진과 자극 외 촉진이 있었지요. 그래서 자극 내 촉진 같은 경우에는 변별 자극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이어서 변별 자극의 위치나 크기, 모양, 색깔, 강도 등을 변화시킬 수 있었고요. 자극 외 촉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자극을 추가하거나 변별 자극에 대한 단서를 주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식탁보에 포크나 나이프 그림을 추가하여 아동이 포크와 나이프를 올바른 곳에 놓는 정반응을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예시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결과값을 제시할 때 주로 사용이 되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자극 촉진에서 자극 내 촉진이냐 자극 외 촉진이냐 아니면 자극 외 촉진을 찾으시오 이런 문제들이 나온다면 일단 선생님들이 변별 자극이 무엇인지 먼저 찾고 변별 자극 자체를 변화시켰는지 아니면 변별 자극 외에 단서가 또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촉진 사용 시 주의사항 한번 보시면요. 촉진은 체계적인 계획 하에 사용이 되어야 하고요. 우리가 정반응을 위해서 필요한 촉진의 양이나 강도를 결정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촉진은 학생의 관심을 끌 수 있어야 되고요. 촉진을 처음에 선생님들이 선택하실 때, 사용하실 때는 그 개입의 정도가 가장 낮으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촉진을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소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촉진을 만약에 교수 전략으로 사용하신다면 교사는 이제 교수 전략에 대한 정보를 다른 교사나 치료사, 부모와 공유를 하셔야 되고요. 촉진이 완전히 제거되었으면 변별 자극에 대한 정반응을 강화하고 이제 유지 일반화에 대한 계획 역시 수립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촉진과 관련된 또 다른 개념으로 용암이 있었는데요. 용암은 촉진을 점차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최대 최소 촉진법, 최소 최대 촉진법, 시간 지연법, 동시 촉진, 점진적 안내가 있었고요. 점진적 안내는 우리가 신체적 촉진을 용암시키는 방법이라고 외우시면 되고, 동시 촉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변별 자극 제시와 동시에 촉진을 제공하는 것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 최소 촉진법과 최소 최대 촉진법 비교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이 두 개를 비교하자면 최대 최소 촉진법은
처음에는 최대한 촉진을 제공하고 점차 촉진을 줄여나가는 것을 이야기했고요. 이것은 학습 초기 단계에서 사용하면 유용한 방법이었습니다. 도움 증가법, 최소 최대 촉진법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변별 자극만 주고 아이가 정반응을 할 수 없으면 점차 촉진의 양을 증가시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아동의 목표 행동을 하는데 필요한 촉진을 최소한의 강도로 제공하려는 방법이었고요. 그래서 최대 최소 촉진법과 최소 최대 촉진법은 촉진의 양, 촉진의 방법이 변화가 되었고요. 시간 지연법 같은 경우에는 촉진을 제공하는 시간의 길이가 바뀌고 촉진의 형태는 바뀌지 않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점차 지연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었죠. 자, 여기까지 촉진이었고요. 행동 형성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동 형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문을 보고 이것이 무슨 방법인지 하는 거였는데요. 자, 지문을 잠깐 보시면 우리가 A 부분만 보시면 되는데 이제 주세요라고 가르치고자 했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입모양을 모방하면 강화를 했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주라고 한 음절로 말하면 강화를 했고 이제 점차 차별 강화를 통해서 이음절에 걸쳐 한 단어로 표현하려고 해요. 이걸 보고 선생님들이 행동 형성이라고 떠오르셔야 되는데요. 행동 형성을 알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일단 차별 강화를 사용한 부분과 그리고 이제 새로운 행동을 가르치는데 이 행동을 마지막, 그러니까 목표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전에 배웠던 행동들은 이제 소거가 되는 거겠죠.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마지막 주세요 목표 행동만 남는 것을 보고 선생님들이 아, 이건 행동 형성이구나 라고 파악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행동 형성은 도달점 행동에 향한 점진적인 접근을 차별 강화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행동의 질을 점점 변화시켜가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행동 형성을 보실 때 행동 연세와 꼭 비교해 보셔야 되는데요. 둘 다 새로운 행동을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되는 행동이었고요. 그런데 행동 형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달점에 가까운 행동이 나타나면 현재 행동은 소거됨. 그러니까 그 전에 배웠던 것은 계속 소거가 되는 것이 행동 형성의 특징이었고 행동 연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제 분석을 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소거해야 되는 행동이었고 그냥 각 단계에 맞춰서 이루어져야 되는 행동들을 가르친 것이다 라고 차이점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동 형성과 용암의 차이는 선생님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다음부터는 10분 쉬고 진행하도록 할게요.